만약 여러분의 전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였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종류의 관계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엄청난 애정 공세, 즉 러브보밍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폭언을 듣거나 무시당하거나 더 심한 일을 겪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통보해서 거절당한 느낌을 받거나 심지어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조차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버림받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과거를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죠. 저는 그저 그런 종류의 관계가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위험한 함정 중 하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패턴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전 연인과 다시 합치거나 결국 또 다른 유해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죠. 나르시시스트 전 연인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사람과 또다시 같은 역학 관계에 갇혀버리고 그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에는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여러분은 다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다음 연애에서 주의해야 할 적신호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유해한 관계를 끝내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은 나머지 그 좋은 관계마저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원래 사람을 잘 믿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속이고 상처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용기를 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희생적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짓밟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기에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우리가 이런 방어 기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 과잉 교정을 하게 되어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마저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전 연인을 겪은 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 트라우마적 유대감으로 얽혀 있었다면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든 간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것도 정상이고 다음번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별이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연애가 얼마나 유해했는지 알고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당신이 그립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다시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최대한 애정을 담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관계에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필요로 했으며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명확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약간의 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거절당한 느낌이 조금 섞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내가 너무 사랑을 갈구했던 건 아닐까. 다음엔 다를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곁을 주지 않는 파트너를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원래 우리를 제대로 대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라거나 아무도 믿을 수 없다거나 사랑받으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속의 거짓된 믿음을 확신하게 되어버리죠. 이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관성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준 만큼 돌려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존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했죠.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용서했고 넘어가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맞춰주고 이 관계를 위해 온갖 헌신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상대방도 여러분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답했나요?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이었나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자극받거나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게 하려고 항상 가장 적절한 단어만 고르려 애썼을 거예요.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죠. 상대방도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들을 단 하나라도 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그들은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직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1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고 두 사람이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혼과 육아가 얼마나 끔찍하게 힘들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였다면 그건 정의상 그 사람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드물게 그들이 스스로 상담을 받고 혼자 책을 읽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이 관계에서 준 고통을 진심으로 돌아보며 책임지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들이 단순히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은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전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생각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안다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텐데요. 라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는 상대방이 진짜 나르시시스트인지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반면 나는 연인 관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가,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토록 나쁜 행동을 나는 왜 참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르시시스트와도 통할 수 있는 대화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우리 스스로에게 떠넘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소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의 짐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솔직함을 배우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감정은 내 알 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였는가를 묻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항상 혼란스러웠는가? 그 사람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했는가? 나는 쫓기듯 서둘러야 했거나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었는가? 나는 내 감정이나 필요 혹은 불만을 표현할 때 안전하다고 느꼈는가? 아니요라고 거절할 때 안전하다고 느꼈는가?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진단을 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당신과 안전하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쌓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과는 애초에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경계선이 존중받았는가? 상대가 내 경계선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라도 있는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았는가? 거짓말이 있었고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꺼냈을 때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내 기억력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는가? 내 생각은 미친 소리 취급을 당했는가? 조종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가? 욕설이나 모욕이 있었는가? 내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에 대한 보답을 받았는가? 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정중하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어도 상대는 발작을 일으켰는가? 그들은 어떤 것에라도 책임을 질 수 있었는가? 아니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내 탓으로 돌렸는가? 넌 너무 예민해. 넌 꼭 무슨 행동을 해. 내 감정은 내 알 바 아니야. 나 말고 누가 널 감당하겠어. 내가 그렇게 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넌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겠어. 같은 말들을 흔히 들었나요? 그들은 항상 내가 자신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행동했나요? 이 관계에 진정한 평등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중잣대만 있었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상대를 대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상대가 진단을 받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팩트는 제가 지금 묘사한 이 사람은 여러분과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오직 자신뿐이고 그 목록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은 애정과 관심에 일관성이 있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 말과 행동이 너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신경이 쓰여 우리 이 얘기에 대해 대화 좀 할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무리하거나 지치거나 강요당한다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감정과 입장에 관심을 갖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복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씁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경험에 관심을 갖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문제의 큰 부분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 엮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방치당했거나 무시당했거나 혹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만 한다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버리는 법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을 빼앗기거나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의 연인 관계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감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기본적으로 친절함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듯 여러분 역시
배려받고 우선순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을 때 만져지거나 소리를 듣거나 욕을 먹거나 모욕당하거나 깎아내려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사실을 믿게 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워했던 여러분은 미친 게 아닙니다. 이용당했다고 느낀 것도 미친 게 아닙니다. 일관성 있고 정직하며 안전한 사람,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은 미친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든 혹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었든 간에 여러분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피해자라며 탓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이 모든 적신호를 놓쳤다 하더라도 학대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적신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러분의 가치와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혼돈과 일관성 없는 사랑을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유해하고 불안정할 때 실제로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거 익숙한 상황이네 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것은 곧 누군가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몸이 오히려 그것을 잘못되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냥 나랑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 좋은 사람들 중 일부와 케미를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여러분의 신경계가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파트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이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텐데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은 이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말했듯이 죄책감이 내가 나쁜 짓을 했어라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가 나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을 안고 살아왔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유해한 파트너를 끌어들이거나 허락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치심을 치유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으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일깨워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당연히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일로 무너지지 마. 이 관계 때문에 네가 함부로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놓쳤던 적신호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네가 학대받아 마땅했다는 뜻도 아니야. 우리 이 일에서 교훈을 얻자. 스스로를 용서하고 치유해서 앞으로 나아가 네가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찾자. 너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할 말일 테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슬픈 현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희생하는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사람, 충성스럽고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사람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유해한 관계에는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내가 똑바로 하기만 하면 이 관계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파트너가 한 명씩 꼭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스포일러를 하나 드리자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수치심과 자기 의심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 쓸모없는 인간, 미친놈, 멍청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내면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납득하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쓸모없거나 미쳤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습관적으로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방아쇠를 당기는 버튼과 불안감을 파악하여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싸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거짓말을 하고 멋대로 넘겨짚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폭발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여러분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여러분만 공정하게 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마침내 폭발하여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공격성을 그들에게 쏟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을 퍼부을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화를 내고 폭력적이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떠벌릴 수 있는 더 많은 무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에 부정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라는 우리의 수치심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나르시시스트인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양측의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폭발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갇혀있고 무시당하고 가치가 깎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은 지속적으로 짓밟혀왔고 이제 신물이 난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망쳐버린 부분에 대해 기꺼이 사과하고 책임질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분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지금 이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과 트라우마적 유대감으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니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내 경계선을 존중하지 한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경계선이란 이런 겁니다. 네가 계속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한다면 난 30분 동안 방을 나가 있을 거야. 이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뿐이죠. 누군가가 그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쫓아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문을 가로막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유해한 파트너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벌을 줄 정도로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람과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게 힘든 일일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떠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야만 했고 결국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수없이 많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정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끔찍하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애정을 담아 여러분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필요와 욕구와 소망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보다 더 철저하게 외로운 순간은 결코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온몸을 비틀어 맞추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말았죠. 이 관계에서 단절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철저한 단절 속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하고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관계에는 여러분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나르시시스트 전 연인을 겪은 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와 습관, 기본값, 그리고 패턴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의 잘못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 필요를 어떻게 주장했는가? 건강한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했는가? 만약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지 못한 이유를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우리 자신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맞나요? 저는 지금 학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대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구출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나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끊임없이 퍼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전 연인을 겪은 후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소통하고 취약해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고자 하는 원동력과 욕구가 죽어버립니다. 마음을 열 때마다 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먼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히 해봅시다. 누군가와 친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갈등을 겪을 것이고 본심이 아닌 말을 뱉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로 이견을 좁히기를 거부하고 당신이 마음을 연 것을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은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솔직하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수동적 공격성이나 비판, 비난, 침묵 시위, 넘겨짚기 또는 폭언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넌 항상, 넌 절대,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넌 너무 게을러,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 말들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진정한 취약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있잖아, 아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너랑 단절된 느낌이 들었어. 혹은 답답했어, 화가 났어, 상처받았어. 나한테는 조금 더 안심시켜주는 말이나 해결책이 필요해. 아니면 그냥 이 일에 대해 대화하고 싶어.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때 그건 내 잘못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눈을 굴리고 내 감정은 내 알 바 아니야 라며 당신의 감정을 묵살할 때 나도 똑같이 당하는데 난 불평 안 하잖아 라며 역으로 비난할 때 그리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고 마음을 열기엔 안전한 공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건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야 라고 말이죠. 기억하세요. 친밀감과 연결됨은 양쪽 모두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사실이죠.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파트너를 만난 이후에는 다른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레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상처를 치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래 남에게 잘 베푸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연인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세요. 베푸는 성향은 훌륭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똑같이 베풀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치만 처음엔 나르시시스트도 엄청나게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연애에서는 진도를 조금 더 천천히 나갈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최대한 빨리 당신이 자신에게 엮이게 만들고 싶어서 러브보밍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가면을 벗었을 때 당신이 이미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할 테니까요. 이번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는 특정 기간 동안 상대방과 얼마나 가까워질지 스스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러브보밍을 할 수 없도록 진도를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게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걸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조절하며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이죠. 이것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애착을 느끼거나 엮이기 전에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든 그저 만남의 속도든 진도를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뛰어들었다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고통의 세계를 미리 차단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나르시시스트가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연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뚜렷한 기준과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애초에 데이트하려 들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타겟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관계가 끝나더라도 상대가 자신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물론 슬프고 상처는 받겠지만 다시 싱글로 돌아가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걸 아는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두려움 대신 자유를 느낄 때 여러분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기에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마음을 열기 싫을 정도로 스스로를 꽁꽁 싸매며 보호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하십시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취약해지고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다가가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솔직해져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아주 훌륭한 안테나를 기르세요. 안전한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 소망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 정보를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 데 쓰려고 했던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르죠. 안전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합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당신의 취향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 팀이며 당신이 동등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넌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자신을 심판관의 자리에 놓는 행동이니까요. 그들은 무엇이 의존적이고 아닌지를 평가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곁에 남습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책임을 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에는 여러분을 속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 행동 때문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줘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그들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 유대감을 쌓아가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소통합니다. 그들은 설령 자신의 기분이 조금 상하더라도 여러분이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직감에도 점수를 좀 주세요. 여러분은 무언가 쎄하다는 느낌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10중 8구 옳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재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툭 터놓고 말해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저기, 아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 마음이 좀 불편했어. 내 머릿속에선 지금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 내 기분은 이래. 넘겨짚고 싶지 않으니까 내 입장에선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보고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그저 지켜보세요. 안전한 사람들은 당신의 상처를 품어줄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취약함과 공감 능력을 나약함과 동일시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제가 숱하게 그랬던 것처럼 내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삶의 다른 영역에서 유해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만들거나 유해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나약함입니다. 내 감정을 실제로 건강하게 표현하고 파트너의 감정이나 상처, 욕구를 호기심과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진짜라고 인정해주고 안심시켜주며 의도치 않게 준 상처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 기꺼이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이 힘든 과정 속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수치심이나 죄책감 없이 여러분의 필요를 당당히 요구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동시에 파트너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도 배우세요. 연인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안전함, 친밀감, 그리고 성숙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우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급은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